이게 정말 한국에서 온 것이라고요? 폴란드 국립박물관의 전시장.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 속에서 한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의 전통 현악기 가야금입니다. 안내원이 대답했지만 노신사는 이미 다른 세계로 빠져든 듯 했습니다. 놀랍군요. 40년 전 제가 외교관으로 서울에 부임했을 때 들었던 그 선율이 생각나는군요. 그 음색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순간 전시장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나라를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그 자리에 놓인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시했던 문화가 이토록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니.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국영방송국에서 일하는 안나 코알스키예요. 문화원을 나오면서도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바르샤바 거리를 걸으며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글로 된 간판의 카페, 한국 화장품 매장, 심지어 한국 식료품을 파는 작은 마트까지.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였군요. 제가 무심했을 뿐. 다음 날 취재를 위해 바르샤바 근교의 한 한국어 학원을 찾았습니다. 한울림 어학원이라는 간판이 달린 이곳은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봄 학기 등록 마감일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학생이 3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300명이 넘어요. 원장인 카타지나 노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15년 전 한국에서 유학한 후 이 학원을 열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필 한국어냐고 묻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등록을 거절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학원 복도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중년 남성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여기서 공부해요. 처음에는 저를 따라왔다가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한 여성 수강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바르샤바 대학의 한국학과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진행하는 한국 특집 프로그램, 주요 서점의 한국 문화 코너 등을 방문했어요. 모든 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이봉석 할아버지를 소개해드릴게요. 한국문화원의 이수연 팀장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특별한 분이세요. 우리는 문화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봉석 할아버지는 83세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어요. 그의 눈은 맑았지만 깊은 슬픔이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그가 유창한 폴란드어로 말했습니다. 그의 억양에는 미세한 이국적 뉘앙스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폴란드에 오시게 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그는 9살이었어요. 폭격으로 부모와 두 형을 잃고 혼자 살아남은 그는 전쟁고아가 되었습니다. 1953년 폴란드 정부가 한국전쟁의 고아들을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바르샤바에 오게 되었어요. 저는 행운아였습니다. 폴란드 부모님이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제 뿌리, 제 정체성이었어요. 이봉석 할아버지는 폴란드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했으며 폴란드 여성과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폴란드 사회에 동화된 삶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해요. 60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가 말했습니다. 5년 전 우연히 TV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셨어요. 이건 제가 기억해낸 한국어 단어들을 적은 것입니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제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느낌이었어요. 이봉석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그는 폴란드 내 한국 전쟁 고아들의 모임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현재 생존해 있는 15명의 고아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잊혀진 고향에 대한 기억을 나누고 있었어요.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김치를 직접 담가봤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제 어머니가 담그시던 그 맛이 기억나더군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맛본 진짜 김치의 맛에 저도 모르게 울음이 나왔어요. 이 말을 하는 동안 카페 주인이 우리 테이블에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봉석 할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갑자기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한국어 문장이에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차를 주셨을 때 했던 말이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묘한 감정으로 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 문화 열풍을 단순한 유행이나 상업적 현상으로만 보았어요. 하지만 이봉석 할아버지를 통해 문화가 얼마나 깊은 인간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한국에 계신 가족을 찾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몇 번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제 한국 이름조차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 속에 이봉석이라는 이름이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제가 태어난 마을 이름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만약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질 테니까요. 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펜을 내려놓고 이봉석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사를 넘어선 제안이었으니까요. 이봉석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날 저녁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 기사 방향을 좀 바꾸고 싶어요. 단순히 한국 문화 열풍에 대한 피상적인 보도가 아니라 한국 전쟁, 고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싶습니다. 토마시 부장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방향이구나. 하지만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지? 부장님, 오늘 제가 만난 사람을 통해 깨달았어요. 문화란 단순한 상품이나 트렌드가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과 연결된 것이라는 걸요. 다음 날부터 저의 취재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이봉석 할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대사관 직원들은 놀랍도록 적극적이었습니다. 특히 문화 담당 이수진 영사는 즉시 한국의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해 주었습니다.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전쟁고와 입양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70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수진 영사가 말했습니다. 한편 저는 이봉석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거실 한쪽에는 작은 한국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태극기, 한국 도자기, 그리고 한글로 된 동화책들. 할아버지는 자신의 잃어버린 문화를 조금씩 되찾고 계셨던 거예요. 이건 제가 최근에 배운 한국 요리예요. 그가 자랑스럽게 작은 반찬 그릇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시금치 나물, 단호박죽, 그리고 조금은 모양이 이상하지만 정성이 담긴 김밥이었어요. 아내가 폴란드 요리만 60년을 했는데 요즘은 저한테 한국 요리를 배우고 있답니다. 할아버지의 폴란드 아내인 마그다 할머니는 처음엔 남편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60년 동안 폴란드 음식만 좋아하더니 갑자기 매운 김치를 찾기 시작하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한국 음식의 맛에 빠져 있어요. 특히 된장찌개는 우리 폴란드 수프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좋아해요. 제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취재하는 동안 한국 대사관에서도 그의 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영사는 한국의 KBS 방송국과 협력하여 이산 가족 찾기 특별 프로그램에 할아버지의 사연을 소개했어요. 비록 정확한 출생지와 본명에 대한 정보는 부족했지만 기억 속의 단서들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기초과정을 등록하고 주말에는 한식 요리 교실에 참여했어요. 제 기사를 위한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지만 점점 순수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안나, 너 요즘 달라졌어. 사무실 동료인 마레크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유럽 문화 외의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제는 점심시간마다 김밥을 먹고 있잖아.
그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가고 있었나 봐요. 유럽 중심적이었던 제 시각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본 부산에 사는 한 노인이 연락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봉석 할아버지의 사촌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봉석이 아니라 이봉식이 맞습니다. 그는 제 사촌으로 1950년 전쟁 중에 실종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사촌 할아버지의 메시지를 이수진 영사가 전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봉석 봉식 할아버지에게 전하는 날, 우리는 문화원의 조용한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정말 제 가족일까요? 70년이 지났는데.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상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스크린 속에는 백발의 한국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봉식아, 정말 내가 맞니? 이봉석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인가요? 그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너의 사촌 봉호야. 너를 마지막으로 본 게 내가 10살 때였으니. 두 노인은 조금씩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의 본명은 이봉식이 맞았고 그는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전쟁 중에 돌아가셨지만 사촌과 먼 친척들이 아직 한국에 살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인생이 70년 만에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통화가 끝난 후 이봉석 할아버지는 몸을 떨며 흐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잊으려 했던 기억들. 그것이 제 정체성의 일부였던 거예요.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 완전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폴란드 언론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방송국에서는 이봉석 할아버지를 한국으로 초대하여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안나, 나와 함께 한국에 가지 않겠니?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야.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이미 저의 취재는 단순한 직업적 의무를 넘어선 지 오래였으니까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이봉석 할아버지는 창밖을 내내 바라보셨습니다. 70년 만에 찾아가는 고향, 그 감정이 어떠실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부모님의 묘소에 가고 싶어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그리움의 무게는 형용할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환영 인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송국의 카메라들,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촌과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봉식 할아버지 환영합니다. 라고 쓰인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할아버지와 사촌 봉호 씨의 실제 만남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포옹했어요.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봉호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낡고 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두 어린 소년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사진이야. 전쟁 직전에 찍은 거야. 이봉석 할아버지는 사진을 받아들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0년의 시간이 한 장의 사진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할아버지의 고향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은 현대적인 모습으로 많이 변해 있었지만 주변의 산과 강은 그대로였어요. 할아버지는 산길을 걸으며 가끔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공기, 이 냄새. 제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전쟁 중에 많은 아이들이 실종되었지만 70년 후에 돌아온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한 노인은 내 아버지와 내가 어릴 때 친구였단다라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모님의 묘소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 임시로 조성된 묘지는 여러 번 이장되었고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을 기록과 주민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작은 언덕 위의 묘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 가져온 작은 목걸이를 묘비 앞에 걸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셨던 부적이에요. 이제 돌려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문화가 단순한 예술이나 음식, 언어를 넘어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기억,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연결을 형성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의 2주 동안 저는 취재기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봉석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의 다양한 곳을 방문하면서 그가 잃어버린 문화를 하나씩 되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전통시장에서 맛본 군것질거리에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민속촌에서 본 전통춤에 그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부산의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이제야 제 인생의 퍼즐이 완성된 것 같아요. 폴란드에서의 제 삶은 행복했지만 항상 무언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뿌리, 제 문화였어요.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안나,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문화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나는 폴란드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이죠. 두 문화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폴란드로 돌아온 후 저는 이봉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긴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뿌리를 찾아서 한국 전쟁 고아의 70년 여정이었어요. 이 기사는 할아버지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폴란드 사회 내에서 한국 문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성찰을 담았습니다. 기사가 출판된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수많은 독자들이 편지와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를 떠났던 이민자들의 자녀들, 유럽연합시대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성장한 젊은이들,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잊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했어요. 안나, 내 기사가 정말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편집장 토마시가 어느 날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봉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한 달 후 바르샤바 한국문화원에서는 두 개의 고향,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서 라는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봉석 할아버지는 명예 손님으로 초대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젊은 학생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전시회에는 한국 전쟁 시기 폴란드가 보낸 인도주의적 지원, 이후 양국 간의 문화 교류 등을 보여주는 사진과 자료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전시회 둘째 날 제가 박물관에서 처음 만났던 그 노신사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안나 코발스키 기자군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내 이름은 얀 비트키에비치. 40년 전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었죠. 비트키에비치 씨는 1970년대 초 서울에서 근무했으며 한국의 급속한 발전과 회복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막 일어서고 있었어요. 그들의 끈기와 의지가 놀라웠습니다. 그는 저를 전시회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한국에서 근무할 당시 수집한 전통악기, 도자기, 그리고 수많은 사진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이 전시회에 제 작은 컬렉션을 기증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비트키에비치 씨와 이봉석 할아버지의 만남은 또 하나의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었지만 그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전시회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주간의 전시 기간 동안 5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왔고 이후 크라쿠프, 그단스크 등 폴란드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전시로 확대되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취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한국 문화를 이국적인 유행으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화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정체성과 연결되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문화를 예술작품이나 음식, 음악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제가 새로운 기사에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문화가 우리의 영혼과 정체성의 일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봄, 저는 이봉석 할아버지와 함께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자가 아닌 그의 폴란드 가족으로서였어요. 할아버지와 그의 폴란드 아내 마그다 할머니, 그리고 두 아들 가족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할아버지의 한국 친척들이 전통 한복을 선물했습니다. 마그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감탄했어요.
60년 동안 폴란드 전통 의상만 입더니 이제 이렇게 한복이 어울리는 할머니가 되었네요. 그녀의 유머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이봉석 할아버지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폴란드 입양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기사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이곳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바르샤바에서 온 75세의 마리아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 전쟁 때 폴란드로 입양되었어요. 평생 제 과거에 대해 침묵했지만 이제는 말할 준비가 되었답니다. 상봉 행사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함께 임진각 평화공원을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철조망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분단의 아픔은 결코 한국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폴란드도 수십 년간 분단을 경험했죠. 한국에서의 2주 동안 우리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문화적 탐험가로서 많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에서 할아버지의 폴란드 손자들은 한복을 입고 전통 예법을 배웠고 한식 체험에서는 마그다 할머니가 김치 담그기 우승자가 되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할아버지의 고향 마을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폴란드 전통 음악과 한국 민요가 번갈아 울려 퍼졌고 아이들은 양국의 전통 춤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마을 이장님이 이봉석 할아버지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이건 당신의 부모님 집터에서 나온 흙입니다. 폴란드에 당신 집에 심을 수 있는 은행나무 씨앗도 함께 넣었습니다. 우리의 연결이 계속 자라나길 바랍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후 이봉석 할아버지는 자신의 정원에 그 은행나무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나무는 내 두 고향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때도 이 나무는 계속 자라겠죠. 취재를 시작했을 때는 유럽 중심적 시각으로 타문화를 바라보던 제가 이제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진정한 관심과 존중심을 갖게 되었어요. 제 기사 스타일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표면적인 현상보다 그 아래에 흐르는 인간의 이야기와 감정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해 가을, 저는 문화의 다리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 잊혀진 연결고리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봉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쟁과 분단을 경험한 두 나라의 문화적, 역사적 유사성과 교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출판 기념회에서 이봉석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전쟁의 고아로 폴란드에 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저는 두 개의 문화, 두 개의 고향, 두 개의 가족을 얻은 셈이네요. 오늘날 바르샤바의 거리를 걸으면 한국 문화는 더 이상 낯설거나 이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도시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어요. 한국 레스토랑, 한국어 학원, K-팝 댄스 스튜디오, 한국 영화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도 크게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폴로니아 아르테의 국제문화부 편집장이 되어 다양한 문화 간의 교류와 대화를 촉진하는 기사들을 기획하고 있어요. 얼마 전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기자님, 한국 문화의 어떤 점이 폴란드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인기를 얻게 된 비결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한국 문화의 진정성과 회복력에 있다고 봐요. 수많은 역경을 겪고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죠. 우리 폴란드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이야기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박물관에서 처음 만났던 그 가야금이 생각났습니다. 그 악기의 선율이 노신사의 마음을 울렸던 것처럼 한국 문화는 우리 폴란드 사람들의 영혼에 특별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편집실 창밖으로 내리는 바르샤바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문화는 국경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서로 멀어지게 하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깝게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이봉석 할아버지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 중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는 이봉석 할아버지의 집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 참석합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음식이 한 테이블에 놓이고 두 나라의 음악이 함께 울리며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아버지의 정원에는 작은 은행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아직은 작지만 언젠가 그 나무가 크게 자랐을 때 그 아래에서 더 많은 문화적 교류와 이해의 순간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 시작했던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한국 문화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우리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선물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의 힘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